오늘도 야담천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서쪽 시장 골목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장꾼들은 목청을 돋워 물건을 팔았고 닭 울음과 방울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다. 연이어 부는 바람에 비단 장막이 흔들렸고 기름 냄새와 갓 지은 떡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북적임 속 한쪽 골목 끝에는 기와 지붕이 얹힌 작은 전방이 있었다. 문 위에는 관상이라 적힌 나무패가 걸려 있었고 안에는 30을 갓 넘긴 사내가 좌판 위에 앉아 있었다. 사내의 이름은 윤상. 그는 나무 의자에 앉은 손님의 얼굴을 찬찬히 훑으며 이마의 높이, 눈썹의 굵기, 코끝의 모양, 입술의 두께를 차례로 살폈다. 아랫마을로 이사가지 마십시오. 거기서 병이들 운이 있습니다. 이 말에 손님은 눈을 크게 떴다. 어찌 그리 하십니까? 윤상은 손님의 턱선을 가리켰다. 여기 점이 고향을 벗어나면 흉하게 변하는 상이요. 그대로 머무르시면 올가을에 큰 수확을 얻을 것이요. 손님은 허리를 굽혀 절하고 관상봉 값을 놓고 갔다. 그 모습을 본 옆 사람들은 더욱 앞다투어 줄을 섰다. 시장에서 그의 관상 솜씨는 소문이 자자했다. 윤상은 스스로의 재주를 떠버리지 않았다. 그는 예언이 사람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북소리와 함께 골목 저편이 술렁거렸다. 비단 깃발을 든 하인이 앞장을 서고 뒤이어 팔각 가마가 천천히 움직였다. 주변 사람들은 길가로 비껴서며 수군거렸다. 저기 내리는 분이 바로 장안의 소문난 연화하시라지? 글과 춤에 능하고 얼굴도 곱다더군. 가마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연분홍 저고리에 연보라 치마, 허리에는 은으로 장식한 놀이개가 달려 있었다. 비단 끝이 바람에 흩날리자 햇빛이 비단결 위로 번졌다. 연화는 부드럽게 발을 내딛었다. 작은 버선발이 흰 눈처럼 빛났다. 윤상은 그 순간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는 듯 굳어졌다. 그의 시선은 곧바로 연화의 이마와 눈매, 콧날, 입술의 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 모든 선과 비율, 그리고 미세한 표정까지 관상으로 읽혔다. 그 속에는 두 가지가 선명하게 보였다. 하나는 자신과 뗄 수 없는 인연, 그리고 또 하나는 홀렛날 닥칠 재앙. 특히 이마 위 한켠에 자리 잡은 옅은 그늘. 관상쟁이들 사이에서 흑점이라 불리는 불길한 징조였다. 홀렛날 피와 불이 뒤섞이리라. 윤상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재빨리 시선을 거두고 관상판의 옆 손님을 불렀다. 다음 분 앉으시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다. 연화가 그를 향해 잠시 고개를 돌렸다. 긴 속눈썹이 달빛처럼 빛났고 눈동자가 가만히 윤상을 붙잡았다. 그 순간 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피해야 한다는 본능과 눈을 뗄 수 없는 끌림이 동시에 밀려왔다. 연화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고 하인들과 함께 걸음을 옮겼다. 향긋한 매화향이 스치듯 지나갔다. 윤상은 그 발걸음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관상판에 못을 박은 듯 앉아 있었다. 그날 해질 무렵 그는 평소보다 일찍 전방문을 닫았다. 방 안은 금세 어두워졌지만 윤상은 등불을 켜지 않았다. 머릿속에 연화의 얼굴이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그 얼굴을 왜 보았을까? 그 흑점을 왜 보게 됐을까? 그는 그날 밤 이불을 덮고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윤상은 전방문을 열며 스스로 다짐했다. 오늘은 장사만 하자. 어제 일은 잊자. 그는 의자를 꺼내고 점괘판과 필첩을 가지런히 놓았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장터 저쪽에서 부드러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리 좀 와봐라. 여기 자리가 맞느냐? 윤상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 그 자리에는 연화가 서 있었다. 어제와는 달리 옅은 청색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어 한결 단아해 보였다. 옆에는 몸종 한 명이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다. 연화는 방금 산 듯한 사과를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되겠느냐? 윤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고개를 숙였다. 편히 앉으십시오. 연화는 조심스럽게 관상판 앞에 앉았다. 이제 보니 사람들이 참 많이 찾더구나. 나도 내 얼굴을 한번 봐주었으면 하네. 윤상은 손에 든 붓을 내려놓았다. 아씨의 상은 귀하고 맑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는 일부러 짧게 답했다. 그러나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게 다인가? 다른 이들에게는 길게 얘기하더만. 윤상은 시선을 피했다. 아씨의 상은 이미 좋은 복을 타고 나서 굳이 길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연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사과를 반으로 쪼갰다. 향긋한 과즙이 손끝을 타고 흘렀다. 그렇다면 내 복은 언제쯤 찾아온다고 보나? 윤상은 잠시 멈칫했다. 이마 위 흑점이 눈에 다시 들어왔다. 홀랫날 그날이 재앙의 날이다. 모자나 오실 겁니다. 그는 짧게 답했다. 연하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뭐잖아?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듯하구나. 복과 다른 무언가? 윤상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어졌다. 몸종이 연하를 불렀다. 아씨, 약재도 사야 합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윤상을 곁눈질했다. 조만간 다시 오마. 그녀는 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장터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연하가 떠난 뒤에도 윤상은 한동안 붓을 잡지 못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남아있었고 손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스며 있었다. 사흘 뒤 윤상은 장터로 향하는 대신 마을 밖 냇가로 발길을 돌렸다.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고 무엇보다 연하를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줄이고 싶었다. 그는 큰 버드나무 그늘 아래 앉아 낚싯줄을 들이우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도 않아 부드러운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윤상이 고개를 들자 멀리서 연화가 물동이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몸종은 보이지 않았다. 이런 데서 볼 줄이야. 연화는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빛에 반짝였다. 윤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동이를 받으려 했다. 아씨, 무겁습니다. 제가. 연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네. 하지만 같이 걸어주게. 두 사람은 냇가 옆 좁은 길을 나란히 걸었다. 물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물풀 사이에서는 개구리 울음이 들려왔다. 윤상은 걸음을 맞추었지만 시선은 일부러 앞에만 두었다. 연화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대는 나를 피하려 하는군. 윤상은 잠시 멈칫했다. 아닙니다. 아니라면 왜 눈을 맞추지 않나? 윤상은 대답 대신 물동이를 받아들었다. 연화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내 얼굴에 무슨 흉한 것이 보이요? 그 한마디에 윤상의 손이 순간 멈췄다. 물동이 안에서 물결이 크게 일렁거렸다. 아닙니다. 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연하는 미소를 거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나를 보면 그대 마음이 흔들린다. 그런 것이겠지? 윤상은 대답 대신 물동이를 냇가에 내려놓았다. 물 위에 연화의 얼굴이 비쳤다. 그 이마 한켠에 흑점, 물결 사이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홀렛날 피와 불이. 그는 속으로만 되뇌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연하는
물을 길어 올리며 짧게 말했다. 그대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난 그걸 알아내고 말겠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돌아섰다. 윤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발밑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만 바라봤다. 그날은 마을 뒷산 자락에서 초하루 달맞이 잔치가 열렸다.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잿물을 차리고 아이들은 등불을 들고 뛰어다녔다. 장터 상인들도 자리를 펴고 술과 음식을 팔았다. 윤상은 전방위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변을 지나다가 잔치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나으리 술 한잔하고 가시오. 아는 상인이 그를 불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다. 그때 강가 반대편에서 연화가 나타났다. 연회색 두루마기에 흰 치마를 받쳐 입고 손에는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다. 옆에는 몸종이 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운 듯 보였다. 연화가 강물 위로 등불을 띄우자 둥근 불빛이 물결에 흔들렸다. 그녀는 그 불빛을 따라 강가로 더 내려왔다. 윤상은 시선을 돌리려 했으나 눈이 저절로 그녀를 쫓았다. 바람이 불어 등불이 꺼질 듯 깜빡이자 연화는 손으로 바람을 막아 살렸다.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여기서 뵐 줄 몰랐네. 윤상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했다. 저도 뜻밖입니다, 아씨. 둘은 강가 한쪽 매화나무 그늘 아래로 옮겨섰다. 달빛이 물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은 피하지 않는군. 연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윤상은 잠시 숨을 고르고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연하는 물끄러미 그의 손을 내려다보다 살짝 고개를 들어 눈을 맞췄다. 숨이 가까워지고 강물 냄새와 매화향이 섞였다. 그의 손끝이 그녀의 허리 옆을 스치자 연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짧은 숨소리가 강물 위로 번졌다. 그러나 그 순간 윤상의 시선이 그녀 이마로 옮겨갔다. 달빛에 드러난 흑점이 전보다 더 선명하게 보였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윤상은 본능처럼 그녀를 끌어안았다. 연하는 놀랐으나 이내 눈을 감았다. 강가의 물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고 달빛이 하얗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윤상은 결심했다. 이 여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달맞이 잔치가 끝난 지 사흘 뒤 윤상은 장터 초입에 새로 생긴 주막에 들렀다. 손님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들이 귀에 걸렸다. 들었어? 동원에서 벌써 축하 문서까지 내려왔다더군. 그래, 장안에서 제일 큰 장사꾼 집안 도령이래. 연하씨 혼례 날짜가 정해놨다잖아. 보름 뒤라지? 큰 잔치가 될 거야. 윤상은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다. 보름 뒤? 그는 머릿속으로 날짜를 세어보았다. 그리고 곧 깨달았다. 그날이 바로 자신이 연화의 간상에서 읽어낸 흉조가 일어날 시기였다. 주막에 주모가 다가와 물었다. 나으리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창백하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밥값을 내려놓은 뒤 곧장 전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고 혼자 앉은 윤상은 손가락으로 상 위를 두드리며 생각을 몰아갔다. 그 흑점이 더 짙어졌었지. 혼례날에 피와 불. 하지만 혼인 날짜를 막는 건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일 수도 있었다. 더구나 그는 연하와 아무런 연줄도 없는 평민이었다. 그날 해질 무렵 장터 입구에서 마침 연화를 마주쳤다. 그녀는 몸종과 함께 약재를 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윤상, 나으리, 오늘은 장터에 늦게 나왔군요. 윤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씨, 혼례 날짜가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눈썹을 찡그렸다. 그 소문이 벌써 돌았나 보군요. 네, 보름 뒤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전혀요. 윤상의 말에 연화는 순간 눈을 들었다. 그 말 무슨 뜻이요? 그저 아씨의 마음이 편해 보이지 않아서. 연화는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는 몸통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윤상은 마음을 굳혔다. 보름 뒤 그날 무슨 일이 있든 막아야 한다. 혼례까지 남은 날은 보름. 윤상은 매일 아침 장터에 나섰지만 손님을 받는 동안에도 마음은 온통 연화의 얼굴과 이마의 흑점에 가 있었다. 이틀째 되는 날 그는 일부러 연화의 집이 있는 큰 길로 향했다. 집 앞 골목은 이미 혼례 준비로 부산스러웠다. 하인들이 비단천을 나르고 목수들이 문간에 새 단청을 칠하고 있었다. 그 사이로 연화의 약혼자라는 사내가 마당을 가로질러 나왔다. 윤상은 나무 기둥 뒤에서 그 얼굴을 보았다. 이마와 눈꼬리 사이 얇게 들이운 주름, 창백한 피부색, 거기엔 단면과 불운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틀림없다.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 그리고 그 재앙이 연화에게도 미친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곧장 전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를 썼다. 아씨, 부디 밤에 강가 매화나무 아래로 나오시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상. 편지를 전할 심부름꾼을 찾는 것도 위험했다. 혹여 집안에 들키면 관가로 끌려갈 수도 있었다. 결국 윤상은 해가 진 뒤 직접 연화의 집 담장 쪽으로 갔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하인들의 발소리를 피해 골목 끝 뒷문 근처에 편지를 놓았다. 다음 날 밤 강가의 매화나무 아래 달빛이 강가에 길게 비친 가운데 연화가 홀로 걸어왔다. 그대가 이런 자리로 불러내다니 무슨 급한 일입니까? 윤상은 주위를 살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씨, 이 혼례 절대 치르시면 안 됩니다. 연화는 눈썹을 찡그렸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저는 관상을 봅니다. 그리고 아씨의 혼례날 큰 화가 닥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흉조는 약혼자에게서 비롯됩니다. 연화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대 말 믿어도 되겠소? 윤상은 한 걸음 다가섰다. 목숨을 걸고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강물 위에서 나란히 흔들렸다. 그리고 윤상은 결심했다. 이제부터 나는 이 혼례를 막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 혼례까지 남은 날은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았다. 윤상은 그 사이 약혼자의 얼굴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흉조가 단순한 느낌인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인지 확신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연화의 집 앞 골목은 여전히 분주했다. 혼례 초청장을 나르던 하인들이 골목을 오갔다. 그 틈으로 약혼자가 말을 타고 들어왔다. 검은색 초립을 쓰고 푸른색 도포를 걸친 차림이었다. 윤상은 멀찍이 시장가의 주막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햇빛이 얼굴에 비치자 이마 양끝으로 어두운 음영이 드러났다. 관상에서 그것은 관제수, 관가의 송사나 형벌 혹은 병고로 이어지는 불길한 징조였다. 눈가에는 희미하지만 깊게 팬 주름이 있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생긴 저 주름은 단면과 급작스러운 사고를 뜻했다. 약혼자가 말을 타고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윤상은 눈을 떼지 않았다. 틀림없다. 이 사람은 혼례를 치른 지 오래지 않아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그 재앙은 연화에게도 번진다. 그날 밤 윤상은 강가 매화나무 아래에서 연화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긴 도포자락을 감싸지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왔다. 그대가 다시 보자 하기에 나왔네. 무슨 일인가? 윤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씨, 약혼자의 얼굴에서 흉조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관제수와 단명 둘 다
피할 수 없는 상입니다. 연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물 위로 달빛이 흐르고 발밑에서는 잔잔한 물결이 부딪혔다. 그대 말이 사실이라면 혼례를 막을 방법이 있겠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아쉽게도 위험이 따릅니다. 연하는 고개를 들었다. 위험해도 상관없소. 난 죽는 것보다 그 사람과의 혼례가 더 두렵소. 윤상은 그녀의 눈빛에서 단호함을 읽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주저할 시간이 없다. 연하는 강가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손끝을 꼭 모으고 있었다. 윤상이 한 발 다가서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대 말대로라면 내가 살 길은 무엇이요? 윤상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답했다. 혼례 전에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약혼자가 화를 맞는 순간 그 불길이 아쉽게도 미칠 것이요. 연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떠납시다. 언제가 좋겠소? 혼례 닷새 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고 집안에서도 경계가 느슨할 때입니다. 그는 짚어야 할 것들을 하나씩 말했다. 우선 아씨께서는 꼭 필요한 옷과 폐물만 챙기십시오. 무겁게 가져가면 눈에 띕니다. 저는 장터에서 쌀과 말 그리고 은전을 준비하겠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로 가게요? 남쪽 고을로 가면 제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관상쟁이지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니 우리를 숨겨주실 겁니다. 강가 바람이 불어 매화향이 흩날렸다. 연하는 그 향 속에서 묻듯 말했다. 혹여 도망이 발각되면? 윤상은 단호히 말했다. 저는 관가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씨는 제가 끝까지 지킬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연하는 강물 위로 시선을 돌리며 작게 말했다. 그대 말이 사실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믿겠습니다. 윤상은 그 말에 깊게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정확한 날짜와 만날 장소를 정했다. 혼례 닷새 전 해가 완전히 지는 시각 장터 남쪽 외진 나루에서 만나기로 했다. 연화가 돌아선 뒤에도 윤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달빛이 강물 위를 타고 흘렀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북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 혼례까지는 아직 열흘이 남았지만 연화의 마음은 하루가 한 달처럼 길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준비를 시작했다. 방 안의 작은 괴짝에 비단옷 2벌과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놀이개 그리고 은전 몇 잎을 따로 넣어두었다. 몸종에게조차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오래 숨길 수만은 없었다. 아씨, 요즘 자주 장터를 다니시네요? 몸종의 눈빛이 의문스러웠다. 연하는 태연하게 웃었다. 혼례 때 쓸 물건을 직접 고르고 싶어서 그렇지. 그 말에 몸종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었다. 한편 윤상은 장터에서 은정과 쌀을 모으는 일이 잦아졌다. 그가 평소보다 큰 포대의 쌀을 사자 상인 박노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요즘 전빵이 그렇게 잘 됩니까? 쌀을 저렇게 많이 사서 어디 쓰려고? 윤상은 짧게 웃었다. 겨울 대비입니다. 한꺼번에 사두면 값이 덜 나가니까요.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그를 오래 따라갔다.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연화의 집안 어른 중 한 명이 장터에서 윤상을 보았다. 그날 윤상은 말 한 피를 사기 위해 마부와 흥정을 하고 있었다. 저 산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 어른은 골목 끝에서 윤상을 잠시 지켜보다가 기억을 더듬었다. 며칠 전 연화가 강가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사내의 뒷모습과 겹쳐진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몸종이 건넨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씨, 큰어른이 낮에 장터에서 어떤 사내를 보셨다 합니다요. 전에 강가에서 아씨와 말 나누던 사람 같다고. 연하는 침착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드러날 수 있다는 불안이 엄습했다.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종이를 꺼내어 윤상에게 짧은 글을 써 보냈다. 그대 조심하시오. 시선이 우리를 쫓고 있어. 윤상은 그 쪽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주먹을 움켜쥐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혼례까지 남은 날은 이제 엿새. 연화의 집안은 이른 새벽부터 북적였다. 하인들이 마당에 비단을 널어 햇볕에 말리고 주방에서는 잔치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다. 담장 밖까지 은은한 기름 냄새와 북소리가 퍼졌다. 그러나 그 화려함 뒤에는 날카로운 경계가 깔려 있었다. 혼례가 다가오자 집안 어른들은 하인들에게 엄한 지시를 내렸다. 아씨는 혼례 전까지 절대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한다. 행차 외에는 집안에서만 지내도록 하라. 하인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연화의 방 주변을 지켰다. 연화는 창호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속이 타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닷새 전 계획은? 몸종조차 이상하리만큼 곁을 떠나지 않았다. 물을 들어가도 장독대에 나가도 꼭 뒤를 따랐다. 한편 윤상도 장터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연화의 집안 하인 둘이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며 그의 행적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혹시 여기 장터에서 관상 보는 윤상이라는 자를 아시오? 언제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지 알려주시오. 윤상은 전방 뒤편 뒷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만나기도 전에 들킬 수 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전령 소년을 불러 쪽지를 쥐어주었다. 아씨, 예정대로 닷새 전 나루에서 경계가 심해도 반드시 나와주세요. 하지만 쪽지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윤상은 느꼈다.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매화가지가 흔들렸지만 그 매화 향 속에 섞여 있는 건 분명한 의심의 기운이었다. 우릴 잡으려는 손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다. 해가 지고 강가에는 어둠이 내려앉았다. 나루터 주변은 낮에 소란이 사라지고 물결 부딪히는 소리와 갈대 스치는 바람만이 남았다. 윤상은 나무 기둥에 묶인 작은 나룻배 옆에 서 있었다. 옆에는 말 안장과 쌀 부대 그리고 은전이 든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는 강 건너 어둠 속을 바라보며 손을 움켜쥐었다. 제발 무사히 나오시오. 갈대숲 사이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연화였다. 숨이 가빠 보였고 치맛자락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아씨, 무사하십니까? 하인 둘을 따돌리느라 시간이 걸렸어. 이제 빨리 떠납시다. 윤상은 그녀를 배에 태웠다. 노를 저어 강 가운데로 나아가자 물결이 부서지며 달빛을 흩뿌렸다. 그러나 강 중간쯤에서 등불 수십 개가 켜지며 함성이 울렸다. 거기 배 멈춰라. 연화의 집 하인들과 무사들이 강가로 몰려들고 있었다. 윤상은 이를 악물었다. 붙잡히면 끝입니다. 강 건너 숲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노를 세차게 저었다. 물살이 거칠게 배 옆을 때렸다. 그러나 등불을 든 무사 2명이 이미 다른 나루에서 배를 띄워 뒤쫓아오고 있었다. 노젓는 소리가 점점 커지며 다가왔다. 그 순간 뒤에서 화살 하나가 물 위로 튀며 배 옆을 스쳤다. 연화가 숨을 삼켰다. 윤상, 잡히면 안 됩니다. 붙잡히면. 2번째 화살이 배의 노에 꽂히며 부러졌다. 배는 한쪽으로 기울었고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뒤쫓던 배가 순식간에 다가와 무사들이 뛰어올랐다. 감히 아씨를 납치하려다니. 윤상은 몸으로 연화를 감싸며 버텼으나 곧 팔이 비틀리고 뱃전 위에 무릎 꿇려졌다. 그들은 강 건너로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을 따로 끌고 갔다. 연화는 방에 가두어졌고 윤상은 마당 한쪽 헛간에 묶였다. 그날 밤 부친의 목소리가 헛간 밖에서 들려왔다. 혼례 전까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라. 혼례가 끝난 뒤 목숨을 거둘 것이다. 달빛이 헛간 틈새로 스며들었다. 윤상은 피 묻은 손등을 바라보며 혼례날 큰 불길을 막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혼례날 아침 윤상은 여전히 헛간에 묶여 있었다. 밖에서는 북소리와 잔치 준비 소리가 섞여 울려왔다. 그러나 그의 눈은 날이 밝은 순간부터 어두운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오늘이 그날이다. 재앙이 닥칠 날. 정오 무렵 갑작스러운 고함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사랑채 불이 났다. 거센 연기 냄새가 헛간 안으로 밀려들었다. 윤상은 결박에 온몸을 비틀었다. 밧줄이 손목살을 파고들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목재 기둥에 몸을 세게 부딪히자 밧줄이 끊어졌다. 그는 그대로 헛간문을 걷어차고 나왔다. 사랑채 쪽은 이미 붉은 불길과 연기에 휩싸여 있었다. 하인들이 양동이에 물을 나르고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씨가 안에 갇혔다. 누군가의 외침에 윤상의 발이 멈칫할 새도 없이 그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안은 뜨겁고 시야는 연기로 가득했다. 기침 소리를 따라가니 방 한가운데 연화가 쓰러져 있었다. 아씨! 그는 연화를 일으켜 등에 업고 소매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 숨을 막았다. 나오려는 순간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윤상은 몸을 돌려 연화를 감싸고 쓰러진 기둥 옆으로 간신히 몸을 빼냈다. 타오르는 문턱을 넘어 밖으로 뛰쳐나왔을 때 마당은 잠시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연화의 부친이 달려와 허겁지겁 딸의 이름을 불렀다. 연화야, 네가 무사하구나. 연화는 기침하며 속삭였다. 아버지, 윤상이 저를... 부친의 시선이 윤상에게 옮겨졌다. 그의 얼굴과 팔은 화상과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딸을 구했구나. 윤상은 낮게 대답했다. 아씨의 관상에서 오늘이 재앙의 날임을 보았습니다. 그걸 막지 못했지만 아씨는 지켰습니다. 부친은 깊게 숨을 내쉬더니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신분이 낮다 하여 멀리 했으나 내 재주와 용기를 외면할 수 없겠다. 내 딸을 목숨 걸고 지킨 사내를 어찌 거부하겠느냐. 너희 혼인을 허락하마. 연하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윤상의 손을 잡았다. 불길 속에서 태어난 인연은 이제 누구도 끊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랑채의 불길이 완전히 수그러든 것은 해가 서쪽 산자락으로 기울 무렵이었다. 타다 남은 기둥들이 검게 서 있었고 그 사이로 연기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윤상은 강가의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팔과 얼굴에는 붉게 데인 자국이 남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곁에 앉은 연화가 그의 손에 약을 발라주었다. 이 화상 평생 흔적으로 남을지도 모르오. 윤상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평생 아씨를 구한 날을 잊지 않겠지요. 멀리서 부친이 걸어왔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다. 네가 오늘 보여준 용기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 내 딸 잘 부탁한다. 윤상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평생 지키겠습니다. 연하는 강물 위로 시선을 돌렸다. 물결 사이로 매화 꽃잎 하나가 흘러갔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늘이 내린 재앙이라 해도 사람의 뜻과 마음이 함께라면 바꿀 수 있다는 걸 오늘 알았어. 강물은 달빛을 안고 흘렀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져 강 저편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다.